스루프 타임즈 2023년 6월 27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고요. 필요하시면 1.25 배속이나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네이버 경제 만렙이라는 그 포스트에서 월세 세대에 온다. 올해 1월에서 5월 서울 주택 월세 비중 51% 역대 최고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0건 중 7건은 월세. 올해 1월에서 5월 단독 다가구 월세 비중 72.6% 역대 최고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래프상으로 그 전세가 이렇게 그 올라가고 있다가 떨어졌는데 2023년에 그러나 그 월세는 2021년부터 급속히 이렇게 올라가서 2023년에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이 연말까지 봐야 되겠죠. 지금 이게 한 5월달 기준이니까 오히려 이제 월세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세 사기이기 때문에 전세금 미반환 불안감에 비아파트 월세 비중 역대 최고다. 아파트 월세 비중은 그런데 반대로 또 소폭 하락을 했다. 그러면 이제 아파트는 전세 쪽으로 아직도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 단독 주택이나 이 다가구 주택 이런 쪽에서는 이제 월세 쪽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다. 이런 게 되겠죠. 이게 연관해서 제가 생각해 본 거는 뭐 우리의 관심사가 저출산 대책과 그다음에 이제 주택의 감가상각제도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거는 읽어볼 충분한, 뭐 제가 작성한 겁니다만 읽으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의 경우 비유동자산에서 토지를 제외한 건물 등은 감가상각을 하고 그 비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반 개인 주택들의 재산세 경감을 위해서도 그렇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도 감가상각을 하는 제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감가상각을 해서 그 주택 가격이 내려가야 그래야 청년들이 결혼할 생각을 할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전세 가격도 내려갈 수가 있죠.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내용 연수를 20년 했다 그러면은 첫 아파트 준공을 했을 때 그 입주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7억이다, 8억이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거가 20년 동안에 감가상각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한 잔존 가격은 보통 한 10% 정도 남겨 놓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야 전월세 가격도 내려갈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월세가 대세가 또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가 거두는 재산세 세율은 줄겠지만 가장 장기적인 그 저성장 기조로 돌아선 한국 경제의 어떤 재도약을 위해서는 뭐 제가 잘 쓰는 표현으로 이북 용어를 빌어서 얘기한다 그러면 고난의 행군들을 또 다른 말로는 뭐 어떤 전문가들은 성장통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저성장 구조로 진입한 입장에서는 성장통이라는 용어보다는 우리가 고난의 행군이라는 게 저는 적절하게 느껴져 가지고 그거를 빌려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구 한 부분만 고난의 행군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이게 전 국민적인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정부는 행정을 마음대로 해도 되고 국민들만 고난의 행군을 하게 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 국민들을 위해서 집값을 낮추고 그다음에 부동산을 좀 잡고 시세를 그리고 젊은이들이 결혼할 수 있는 환경을 저는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 후에 지원 대책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건 근본적으로 결혼할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애를 낳겠어요? 결혼을 해야 애를 낳으니까 결혼할 수 있는 경제 상황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것이 이제 제가 그 주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주택이 문제다. 아무리 돈을 열심히 벌어봐야 그동안에 그 대한민국의 아줌씨들은 자기가 사는 주택이 올랐다고 그렇게 자랑하지만 그 자식들이 집을 살 생각할 때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물려준다 생각하나? 아니죠. 뭐 요즘 고령화돼 가지고 뭐 이런 뭐 이 사이드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만큼 제가 주택도 감가상각을 한 재산세가 발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돼서 아파트 가격 시세를 나는 의도적으로 낮춰야 된다고 믿습니다. 일본은행의 국채보유 과거 최대금리 억제에서 53% 3월 말. 은행이 27일 발표한 자금순환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말 1분기죠. 은행의 신용, 국고기준 단기 증권은 제외하고 보유 비중은 53.34%로 역대 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경제를 돌리기 위해서 그러면은 일본 은행이 사주고 있다는 얘기죠. 은행이 지난해 12월 허용하는 장기금리 상한선을 올린 뒤에도 신용 매도가 그치지 않고 금리 상승 억제 때문에 대량의 국채를 사들인 결과 비율이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한 니케이 그 주가 지수는 82엔 하락한 3만 2698엔 81푼 푼이라는 용어 오래간만에 들어보니 26일 평균 주가가 이렇게 나왔다. 이게 많이 올라 있는 상태라고 또한 또 있네요. 거기다가 요거는 이제 결혼 전 제도보다도 결혼 후에 육아 중에 보험료 면제, 국민연금. 자, 국민연금을 안 해도 육아 기간이 언제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출산 후 육아 기간 중에 보험료를 면제하는 제도를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게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은 제출을 목표로 한다. 그러니까 하나를 낳든 둘을 낳든 육아 기간까지도 국민연금은 안 내도 나중에 혜택은 다 주겠다. 이런 얘기겠죠. 후생 노동성에 그 여러 가지 그 지금 저출산 대책을 일본 정부에서도 내놓고 있는데 제가 그 들은 얘기는 셋째부터는 무조건 처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다 공짜랍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 애들을 낳지 않겠느냐. 둘째까지는 물론 이제 개인 부담들도 하지만 둘째가 있는 데에서도 이런 혜택 여러 가지들을 지금 그 출산 대책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이죠. 자, 이렇게 그 저출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연구되는 게 노동력 부정인데 2대1리 최정원 기자가 툭 하면서 사장님 죄송합니다. 나 퇴소할래요. 외인 근로자 인센티브 해법될까? 뭐 이렇게 제목을 했는데 고용부 1년 근속한 외국인 근로자 제2국 특례 추진한다. 1년을 근속한 외국인은 제2국 특례를 주겠다. 외국인 근로자 절반 이상이 근데 6개월 안에 계약 해지 요구를 했다. 사유 1위는 친구랑 같이 일하려고 중소기업 인력난 그래서 가중이 된다. 노동계, 경영계 모두 불만. 노사 의견 수렴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뭐 이런 건데 외국인 근로자가 계약 해지 요구하는 경우에 제목은 친구하고 함께 근무한다. 왜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 이게 혼자 따로따로 있으면은 우리 그 악덕 만약 중소기업 주려면은 인권도 분명히 문제가 뭐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베트남이라든가 뭐 이런 애들이 나중에 공장 나와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 안산시 같은데 벌써 그 10여 년 전에 들어봤던 얘기인데 그 걔네들이 사는 그런 지역에서는 무서워서 못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가 되니까 나중에 사회적인 문제
일단은 외국인 근로자가 이제 계약 기간 끝나면은 이제 나가는 거로 돼 있지만 불법 체류도 많고 뭐 여러 가지 그게 조선족도 그렇고요. 참 문제가 많습니다만 이걸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문제겠죠. 그래서 그 계약 해지 여부가 이게 어떻게 나온 건지 친구와 함께 근무하고 싶어서 이런 게 이제 그 조폭 같은 겁니다. 뭐냐면은 지들끼리 뭉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월급을 더 준다면은 그 월급 얼마 차이에 의해서 옮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네들도 그렇단 얘기예요. 이게 이제 그 네팔 그 사람들이라고 젊은 애들이 이제 교육받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 중소기업에 취직하기 위해서. 그런데 두 번째 거를 더 지적을 했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해요. 낮은 임금이 27.9%다 이게. 낮은 임금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냐. 그 계약 요구 시점이 계약 해지 요구 시점이 가장 높았을 때가 들어오자마자 3개월 내에 나가겠다. 6개월 내가 23.5%다. 뭐 한 거의 한 25% 선으로 한 9개월에 그렇고 뭐 이렇게 9개월에 6개월 상방 6개월만 견디어도 그래도 좀 뭐 그러니까 100명이 들어온다면은 한 한 20명 정도만 1년 정도 근무를 한다. 그런 얘기뿐이 안 되고 다들 빠져나간다 이거죠. 그 어디로 빠져나가겠냐? 그러면은 우리 동네도 그렇지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대도시에 그 어떤 이 말하자면은 이 치킨집이라든지 뭐 이런 그 주방 이런 데서 또 서빙도 하고 뭐 이런 일로 왜냐면 공장 힘든 일 얘네들도 돈 벌러 왔지만은 기왕이면은 도시 속에서 그렇게 좀 일하고 싶은 그런 것들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그 일본 다이아몬드 온라인이라는데 다나카 메이란이라는 사람이 다나카면은 다 나카 전중이죠. 전중인데 일본 사람인 것 같긴 합니다만 일본보다 폐쇄적인가 한국에서 급증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거리에서 보이지 않는 속사정은 뭐냐 뭐 이 제목으로 솔깃해 가지고 봤습니다만은 이거는 읽어볼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공통의 과제가 많다. 그 하나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이다. 다만 한국의 경우 노동력 부족이라고 말하면서 노동력 부족이면서 동시에 청년 취업난이라는 이상한 상황이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마찬가지만 고학력 대졸자들이 대거 나와가지고 누가 3대 2를 할라 그러겠냐. 부모도 원치 않는 거고요. 이런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흐르고 있어 이런 부분도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일본은 어쨌든 외국인들이 여기저기서 일하고 있는 것이 눈에 많이 띕니다. 저도 이번에 가가지고 마치 그 인도인처럼 생긴 여직원이 일본말을 이 료칸에서 카운터에서 일하는 직원이었는데 뭐 카운터만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죠 뭐 그렇죠 카운터 이런 데서도 일본말을 유창하게 하면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다른 친구는 최근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일본의 임금이 저렴한 것을 적고 한국과 대만에 가게 되고 있다고 들은 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높은 임금을 준다 하더라도 물가가 비싸니까 생활하는 건 어떨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보지 못하는 이유를 하다 보면은 구인 검색을 하다 보니까 히트하는 것은 물류센터와 공사 건설 현장, 공장, 청소과 식당의 주방 등 육체 노동이나 안쪽 하는 일이 보이니까 겉으로는 안 보인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는 2022년 현재 45만 명, 전년 대비 16.3% 증가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남아만이 아니고 조선족까지 포함하는 것지만 조선족은 또 불법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외국인 근로자를 둘러싼 어려운 실태. 이게 이제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처음에 노동을 목적으로 왔는데 한국에서 결혼한 이주자 등의 외국인도 포함했을 때 결혼 이주자의 경우는 정규의 비자 영주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클리어는 되지만 그래도 일자리 구하기는 쉽지는 않다. 대부분 소개받는 일도 육체 노동에 국한된다. 음, 그래서 보통 외노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외노자. 그 프랑스 여자가 와가지고 한국인 남자하고 사는데 유튜브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공장 그 보르박스 그 만드는 공장에서 접고 포장하는 일을 프랑스 여자가 직접 하는데 나중에 자기네들이 뭐 펜션을 하려고 돈을 모은대나 또 그러면 돈을 모으면서 또 세계 여행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독특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뭐 그런 것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외국인 도우미의 도입 방안에 야당은 반발. 5월 24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가사 도우미의 인재 확보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도 검토한다는 생각을 했는데 야당 값싼 일회용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현재의 노예제도다. 반발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야당이 돌대가리 새끼들 같아요. 이제까지 쭉 얘기한 거 보면은 그거 뭐 누가 그 힘든 그 가사 도우미를 허겄느냐 이게요. 그 이제 그 뭐 자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외국인도 똑같이 고임금을 주면서 가사도우미를 우리나라 그 이 가사도우미 비용이 비싸지니까 외국인은 좀 싸게 줘도 좋으니까 이걸 노예제도라고 해석하는 그 야당 그 떨거지들 그들의 말이 여기에서 팍그 찡그려집니다. 일본도 한국도 2, 30년 전에 이미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오기를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중장기 대책을 실시하지 못한 것은 큰 과실이다. 자국민의 노동인구가 줄고 노동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보충하려 해도 일본의 경우는 저임금, 한국의 노동 환경과 같은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외국인 노동자들도 단념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 앞장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 뉴스 보도에 직장을 옮기고 싶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한국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도 또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노동 환경만이 아니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정리해 본 내용인데요. 최근 IT 업종으로 일본으로 취업한 한국인들도 상당수 있었다. 또 주변에 그런 사람의 그 단기 취업으로 해서 한 1, 2년 그 IT 계통, 전산 계통으로 많이들 취업이 된다 하는 얘기가 있었죠. 그러나 이제 그 프로그래머 이런 것들이 대화를 안 하더라도 일을 할 수 있을려는지 모르지만은 적응하기 나름이겠지만 단기 정도 하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다는 얘기도 그 좀 실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신분으로 우리나라 쪽에서는 중동 건설 현장에 취업할 사람은 드물어졌다. 한국 기업이 공사를 진행한다 해도 엔지니어 및 관리자 외에 현장 인력은 결국은 동남아 인력 정도 외국인을 많이 채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인 젊은 청년이 중동 건설 현장에 가서 일하는 시대는 지난 거죠. 그런 이 중동의 뙤벽 속에서 제가 알고 있는 제 나이 때 물론 사무직이긴 합니다만은 그 중동 현장에 가서 뭐 건설회사에 있던 친구들은 중동에 안 가본 적이 없는 거로 다 이 순환근무식으로 다 갔다 왔던 얘기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중동이 술이 금지가 돼 있으니까 또 술은 이 공장 현장 그 안에서는 숙소에서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뭐 들은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유학한 고학력 한국인의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만은 사무직이 취직할 길은 가능성이 매우 높게 그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직도 한국보다 저임금 수준이면 분명하나 그 월급 저임금 수준으로 우리나라 기준에서 결혼도 하고 아파트도 장기 할부로 취득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저 물가로 살만은 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거기 때문에 국내 그이 대졸자 취업이 뭐 그게 근데 이제 그 언어가 뭔가 이제 그 또 해결이 돼야 되겠죠. 그 해당 국가로 가서 일을 할 수 있을려는지 여부 등은 이런 경우 한일 관계에서는 이런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은 이 쭉 내용을 보니까 제한 일본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식도 그 이 일본 자식인데 그 여기는 소개 안 했습니다만은 팬데믹 끝나고 3년 만에 일본에 가서 그 이 싼 물가를 즐기고 왔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LCD, 삼성 디스플레이 말고도 현대모비스가 디스플레이에 집중하는 이유. 나운수 기자, 비즈와츠라는 데인데요. 다가올 자율주행 시대에 디스플레이 역할이 커진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율주행이 된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뭐 하고 있을 거냐 그러면은 디스플레이 거거 익선 시대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한영훈 이씨 랩장이라고 돼 있는데 랩이라는 게 이제 연구소니까 연구소에 뭐 이게 일렉트로 뭐의 약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CASE 커넥티비티 아토노모우스 샤링 일렉트리케이션 이게 뭔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현대 모비스가 그 이 디스플레이의 진심이다. 이런 그 뉴스가 나와가지고 이 발표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네. 드산티스는 트럼프의 정책을 크게 반영하는 공격적인 이민 및 국경 보안 정책을 공개했다. AP 발레리 곤잘레스 스티브 피플스의 기자의 보도 내용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론 드산티스는 월요일 텍사스 국경 도시에서 제시한 공격적이고 친숙한 이민정책 제안의 일환으로 이제는 미국에서 애를 놔도 출생 시민권을 종료한다. 남부 국경 장벽 건설을 완료하고 마약 카르텔과 싸우기 위해 멕시코에 미군을 파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국의 마약법은 그 해당 국가 그 정부의 승인 없이 그냥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힘이 있으니까 되는 얘기죠. 자, 그 안 없어지는 그 멕시코의 그 마약 카르텔, 이거를 어떻게 완벽히 깨부술 수 있을지. 지금 펜타닐이 문제죠. 펜타닐이 그 원료가 중국에서 만들어진다는 얘기고 이런 것 때문에라도 그 아마 그 미국이 중국 죽이기는 그 얼르고 뺨치고 하면서 결국은 뭔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봐서는 민주당이 중국에 대한 대책은 공화당이 집권하든 민주당이 집권하든 뭐 유사한 것 같은데 좀 더 강력하게 되는 경우는 공화당이 할 때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더 해보게 되네요. 블룸버그 통신인데요. 북한, 미국을 멸종하고 바이든에게 반항하는 대규모 집회 개최했다. 존 허스코비츠와 차상미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 북한은 수년 만에 최대 규모의 반미 집회를 열었는데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미국 제국을 분쇄하겠다고 맹세한 현수막을 들고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하고 있는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 평양에 있는 무슨 망경 그
이 경기장도 뭐 엄청 크게 지어놔가지고 이게 뭐 다 동원해서 온 거겠죠. 이거 뭐 빨간 글씨 뭐 이런 걸 보니까 야당 애새끼들 그 하는 거하고 뭐 다 거의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데, 미제는 전쟁과 살육의 괴수, 무자비한 전멸전, 미제는 평화의 파괴자, 침략의 원흉, 피는 피로써, 침략의도 원흉, 무자비한 선멸전, 뭐 이런 식으로 뭐 미제에 의해 우리 민족이 흘린 피값을 1100배로 받아내자. 계급 투쟁의 교훈과 진리를 뼈에 새기자. 우리나라 그 좌빨들 하는 그 어떤 그 프레임하고 이상하게 그 유사하네요. 여기에 그 써 있는 거는 아메리카 제국을 죽당해 버리자, 죽당 쳐버리자, 뭐 죽이자 이런 얘기 같아요. 이 미사일로 이렇게 그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 남한에 대해서는 이렇게 안 모이겠죠. 우습게 보니까. 그래도 곧 죽어도 자존심은 있는 그 이북 아들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그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없을수록 그 자존심만 세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생 경제는 안 해도 그 미사일에 몰빵하고 선택하고 있는 거겠죠. 자기네들의 그 제약이 약한 게 군사력 미국에 비해서 제약이니까 국민이 좀 피해를 보더라도 거기에 그 자기네들 제약 체제 유지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데, 향후 어떤 그 국제 외교 전문가의 얘기로는 뒤에 그 참고 자료로 제가 그 했습니다만은 어떤 경제적인 해결책밖에는 없다. 향후 그래가지고 연방제가 좀 돼야 될 것 같고, 또 이 만주 그 식민이라기보다는 그 이민식으로 넘어가서 사는 방법,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경제 영역을 좀 넓혀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의견을 또 얘기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다만 그 연방이 되더라도 이북 사람이 내려와서 사는 것은 당분간 막아야 될 거다. 왜냐 그러면 우리나라 그 남한 자본이 북한에 가서 그 공장을 짓고 북한 노동력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다. 그리고 또 남한 사람들이 북한 여행하는 거는 자유롭게 갔다 오도록, 왜냐면 돈을 쓰고 와라. 북한 경제를 위해서 일본에 가는 돈이면 북한에도 구경할 게 많고 또 물가도 쌀 거 아니냐. 그때는 이제 또 북한 여행이 또 이슈가 막, 그래서 북한바람 백두산은 너도 나도 갔다 올 것 같고, 개마고원도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고, 뭐 개성도 뭐 좋고요, 또 평양도 좋고, 함흥도 좋고, 신의주도 좋고, 그 두만강까지도 가보고 뭐 이런 그게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블룸버그 일본 한국을 우선 무역 대상국으로 복귀시키다, 이미 쭉 그 뭐 예견되어 왔던 건데요. 노하라 요시아키와 이사벨 레이놀즈 보도 기자의 보도 내용입니다. 일본은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가장 최근의 단계인 한국을 우선적인 무역 상대국 목록으로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요걸 화이트 리스트 무역 상대국이라고 그러는데, 요게 이제 그 7월 20일부터 효력을 발생할 거다. 이렇게 그 얘기해서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통상장관이 화요일 날 발표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벌써 이제 약 3개월 만에 이루어진 건데요. 3월에 일본은 이미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모든 재료인 불소와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및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허가 요건을 완화하면서 처리하기 시작했는데, 완전히 이번에 이 우선 무역 상대국으로 복귀했다는 보도 내용입니다.
타임지에서 왜 세계는 큰 혼란의 직전에 있는가? 레이 달리오 라는 어떤 그 저자가 쓴 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 같은데 50년 넘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내기를 걸어온 글로벌 거시 투자자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사건과 주기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연구하도록 이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어난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자기는 배웠다. 그래가지고 뭐 세 가지의 그 중요 문제가 있는데 가장 많은 양의 부채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부소득 가치, 그리고 가장 큰 격차 최대량 이후의 포퓰리즘에 대한 그런 것이 그 혼란의 그 영향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 모양이에요. 또 1930년에서 45년 이래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가장 큰 국제 강대국들의 갈등,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그 시장 경제의 주기가 논리적 인과관계에 의해서 주도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경제 그 주기도 그 논리적인 인과관계로 분석이 가능하다.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그 주장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뭐 1번, 2번, 3번으로 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입증 관계를, 인과관계를 이렇게 입증을 해놓고요. 이건 뭐 중간에 있는 내용을 제가 제목으로 좀 해본 건데, 자본주의가 왜 그렇게, 그리고 어떻게 개혁되어야 되는가. 이분이 이런 책의 제목을 썼던 모양입니다. 이것은 아직도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역사는 빅사이클의 고통스러운 지진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부채 거품이 터지고 중앙은행들이 많은 돈을 찍어 부채를 사게 하는 경제 위축을 동시에 처리할 때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후변화를 포함한 자연의 그 재해,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사적으로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컴퓨팅, AI 혁명 등 생산성과 생활 수준의 진화적인 발전을 가져온 기술 발명으로 이어지는 그 학습 효과로 인해서 뭔가 큰 그 변화의 조짐들을, 자, 그러니까 이렇게 써더라도 참 포괄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제 같은 이 거시경제를 모르는 사람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만, 이런 거야말로 이런 글을 보면서 뭔가 그래도 좀 지득할 정보가 있지 않겠냐, 이런 의미에서 정리를 해 본 거죠. 그것을 이 사람은 그 5대 세력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현재의 위치와 향후 가능성에 대한 제목으로 쭉 언급을 해 나갔는데, 금융 경제 세력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국내 질서, 부대라고 이 번역이 됐는데, 그 원문은 제가 안 찾아봤습니다. 국제 세계 질서 부대, 이렇게 해가지고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제 그 세계 질서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익히 알고 있듯이 대만, 칩, 러시아의 거래, 투자 제재 등을 놓고 양측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가 전쟁을 할 운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중 전쟁이죠. 어떤 형태로든 큰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위험할 정도로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그 크게 충동이 일어나기 전에 미국이 중국을 분명히 일본 옛날 프라자 합의로 약화시켰듯이 어떤 형태로도 지금 약화시키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충동 가능성 물론 없지는 않겠지만은 충돌이 일어난다면 대만에서부터 그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시진핑이 4기 연임을 하기 위해서 일을 벌일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아마 미국이 그렇게 할 것 같은, 어떤 형태로든 금융 세력의 힘으로든 어쨌든 지금은 뭐 그 산업 세력보다도
이 금융 세력의 힘이 또 세계의 그 어떤 정세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저도 믿고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사건의 흐름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아마도 비현실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최악의 상황을 시각화하고 대비하십시오. 정부 이따위 거 믿지 말고 정권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그것에 대비할 것이고 아마 괜찮을 것입니다. 자, 어려운 문제예요. 일반 국가적인 문제도 그렇지만은 최악의 상황을 시각화해봐라. 시각화입니다. 시각화. 이런 그 미래를 이 최악의 상황을 한번 그 가정을 해본다는 거죠. 이런 그 자세들이 우리의 그 미래 준비를 위한 삶의 또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갑자기 요거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라는 말이 의미가 있어가지고 MBC에서 방송된 넘버스 빌딩숲의 감시자들에서 회계법인을 그 무대로 한 드라마가 나와 있네요. 대부분 뭐 이 변호사, 판사 뭐 이런 거로 많이들 했는데 기업 드라마도 있지만 이번에는 뭐 드라마상 테일 회계법인이라는 건데 이런 내용들은 그 조직이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은 이제 대형 법인이니까 회계법인이 텍스 파트, 그 다음에 감사 파트, 딜 파트, 뭐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 감사 파트에 대한 거는, 좀 관심 있는 그 영역이죠. 제가 뭐 공인회계사 자격도 없는 사람이지만은, 조직 내에서 이 감사 업무와 기업의 회계 투명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 못지않는 실전 경력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동시에 뭐든 할 수 있는 카드, 뭐 와일드 카드 주인공을 그렇게 키우려는 그런 또 사람이 있고 이 주인공은 잘못된 걸 바꿔놓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싶다. 이런 또 대사들이 그 기록에 남길 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고졸 출신 회계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 회계법인이 부조리에 맞서 답지만 가장 회계사답지 않는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이야기를 담은 휴먼 오피스 활극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관련 검색을 해보니까 KIFRS라는 것이 한국국제회계기준 커뮤니티라는 데가 있네요. 이거를 여기 들어와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공인회계사겠지만은 어떤 익명일이라는 게 뭐 실명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공식적인 커뮤니티라 그러면 MBC 드라마 회계법인 6개월 전에 이미 이런 게 정보가 들어왔던 모양이에요. 이런 쪽에서는 이번 그 6월달에 방영된 건데 회계법인 스토리 너무 식상한 거 아님?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기 의견을 이렇게 그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회계사 사회에서 학벌주의가 노골적인 것은 아니지만 은근히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얘기는 이게 그 자기가 회계법인에서 일을 해보니까 이런 게 이제 그래서 조금 식상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드라마의 그 내용에서 이 기록해 놓을 만한 내용을 이렇게 캡처하고 정리한 것은 뭐든지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도 회계도 가장 인과관계 논리적으로 따져야 될 분야가 저는 회계 분야라고 믿습니다. 이하 자료들은 유명 유튜버 역할을 하시는 분들의 전문적인 방송 내용을 제가 좀 정리해 본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그 순차적으로 이렇게 한번 감상해 보시는 게 로 해서 또 제 자신으로도 어떤 이 소양 자료로서 기록으로서 남겨놓기 위해서 작성해 본 내용들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